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상처만 주는 가짜 자존감, 나를 지키는 진짜 자존감. 지은이는 전미경, 발행은 지화인입니다. 자존감은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이다. 저자는 자존감을 감정의 문제, 상처의 문제로만 다루면 아무리 나는 괜찮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외워도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타인이 주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수동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자신이 만들 수 있는 힘을 갖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현장에서 젊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멘토이기도 하며 인도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설립하여 진료 외에 수도시설을 바꾸는 등의 일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본인이 경험한 선의의 관계들이 쌓여서 에너지가 되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무엇으로 채우고 나의 시그니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어떤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트라우마가 이후의 직장 생활과 같은 나의 모든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애와 같은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트라우마가 사라지면 좋겠지만 설령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일상에서 잘 다루는 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자존감과 연결시키면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를 더 원천적인 무언가 더 근원적인 상처에서 찾게 됩니다. 잘못하면 현재의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아야만 했던 미숙하고 어리고 무기력하고 약했던 과거의 나로 되돌리는 함정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다룰 때 이와 같은 함정이 쉽게 발생합니다. 어릴 때는 주어진 환경, 주어진 인간관계가 절대적입니다. 이 주어진 인간관계는 내가 싫든 좋든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를 거치면서 나만의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증이 주어지는 것처럼 만 20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이런 능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20이 되면서 30이 되면서 40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능력은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혹은 이런 능력이 퇴보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존감이 훼손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오로지 트라우마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야기한 원인, 즉 타인과 과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끝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평가받는 곳입니다. 심지어 그 경쟁의 시작은 더 빨라지고 있고 그 평가는 더 세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민감해지고 거칠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친 모습을 보이면 나도 힘들지만 나 또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공격성을 발휘하는 존재로 자꾸 바뀝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단한 자존감이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 다른 종류의 자극을 동시에 받는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5분 전에 알았던 사실이 5분 뒤에 다른 사실로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자율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에 계속 외부에서 주는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모가, 상사가 계속해서 나에게 뭔가를 쏟아냅니다. 나는 아직 앞에 일을 처리하지도 못했는데 계속 과제가 밀려듭니다.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좋겠구나라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라라는 지시가 먼저 내려오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 노동시간은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회사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계속 경쟁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데다 동일한 노동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자신이 하나의 일을 해내는데 관여하는 사람의 수도, 지시하는 사람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자존감이 훼손되고 있으니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는 욕망은 커지는데 이 와중에 잘못된 가짜 자존감이 끼어듭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를 낮은 자존감의 상태로 머무르게 하거나 혹은 가짜 자존감에 집중하게 만드는 일인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하는 상담 내용의 대부분이 결국 이를 구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가짜 자존감일까요? 우리가 진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 더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인정받기, 기뻐하기. 자존감과 관련된 또 다른 오해는 이것이 인정, 칭찬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자라온 이들의 자존감은 당연히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감이 높은 이들은 부모로부터 합리적인 비판과 규율도 경험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의 사실에는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의 인정과 칭찬 혹은 비판과 규율보다는 부모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이에게 어떤 존재로 비치느냐가 아이의 자존감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래에 오는 부모와 자녀를 보면 서로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비슷한 인격과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부모 밑에서 큰 자녀는 자신도 타인에 대해서 통제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이 그런 것이라고 각인된 셈이지요. 그렇다면 가정, 학교,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남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정과 칭찬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받는 대가, 리워드라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인정과 칭찬은 오히려 자존감과 거리가 먼 요소입니다. 인간이 가진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의 욕구인데 그것이 자존감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니 의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존감의 기준은 자신의 내부에 있습니다. 인정과 칭찬의 기준은 자신의 외부에 있습니다. 때문에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면 쉽게 가짜 자존감이 됩니다.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자존감과 트라우마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자존감은 타인과의 상호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나가 아닌 현재의 나로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야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손상된 자존감을 정상으로 돌리자는 표현보다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자존감을 위로 끌어올리자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부정적인 과거를 긍정적인 과거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보다는 아직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가는 일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신의 자존감을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규정되지 않은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를 강조하는 태도는 자존감 형성의 출발점을 낮추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 병원에는 성소수자분들이 꽤 찾아옵니다. 그들은 모두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상처를 이겨내는 각자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노력에 주목합니다. 그들의 노력에서 자존감의 씨앗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의 작은 병원이 큐어 플랜들리 병원이 된 데는 제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특별히 높아서가 아니라 아마도 제가 그들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열심히 찾아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건 그들이 과거에 어떤 심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도 그 극심한 상처를 잊지 못한다고 해도 오늘을 사는 그들의 자존감은 그 트라우마와 분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없어도 자존감이 낮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존감에 대한 글을 쓴 이후 질문 중에 저는 살아온 가정이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직업도 괜찮고 가족들도 화목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자존감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난 평탄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잘리고 이혼을 요구받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집안의 사업이 망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종류의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충격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일단 자존감이 높은 이들은 힘들더라도 이겨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새 직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할까? 반항하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변해야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존감은 행복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힘들 때 필요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얼마나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고 그 와중에도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무난한 삶을 살았는데 왜 자존감이 낮을까요? 라는 질문. 또한 자존감이 과거의 상처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상태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인이 말하는 무난 평탄이 사실은 자기가 설정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간은 각자 자기만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듯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다릅니다. 그 방향과 목표를 느끼고 살고 있다면 큰 좌절이나 실패가 없다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무난 평탄할 리만은 없습니다. 대단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에서 뭔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느낌이 있고 그 중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인생이 재미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감을 갖는다는 건 곧 내 인생의 시그니처, 특장점을 갖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난 평탄한데도 자존감이 없다는 건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뜻이고 이는 곧 자기 인생의 시그니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그니처를 형성하는 일이 바로 진짜 자존감을 갖는 일입니다. 수많은 심리서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라는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은 진정한 나가 아닌 걸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은 진정한 나가 아닐까요?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이 되면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현재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
고 생각하게 되거나 나도 몰랐던 나의 무의식을 찾아야 한다거나 나의 진정한 모습을 훼손시킨 과거의 트라우마를 탓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진정한 자아라는 개념을 현대 사회에 맞게 전달해 줄 필요를 느낍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은 인생의 다양한 무대와 그 무대 위에서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10대 때는 학교에서 회장도 하고 명문대에 진학하면서 자존감이 높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맺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는 사례를 숱하게 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그냥 나는 하나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 페르소나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라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자신이 서고 싶지 않은 연극 무대라면 내려오면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는 얽히는 게 싫다라고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다면 그 역할에 맞는 여러 가면을 써보는 일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정말 자신의 자율성과 자유를 해치는 것 같다면 그때 무대에서 내려와도 됩니다. 문제는 남이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쓰게 되는 거짓 페르소나에 있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관종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SNS에서 자신의 일상을 멋지게 보이려고 하거나 과도한 댓글 등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이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정신의학적 용어로 연극성 성격 장애를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강요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남들에게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과 취향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업과 관련된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든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든 속마음을 털어놓고 홀가분해지기 위해서든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오로지 타인의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그 모습이 멋있고 예쁘다고 하더라도 점점 더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기 비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SNS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나 남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자기 뿌리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나무가 아니라 뿌리 없이 꽃병에 꽂힌 존재처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물을 줘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NS에서는 당당하고 활기차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 다룰 수 없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멀티 아이덴티티를 잘 운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 정체성을 잘 운영하는 사람은 그 여러 정체성을 운영하는 중심축인 자기다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나만의 시그니처라고 표현합니다. 시그니처는 융이 말한 개성화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개성이라고 하면 뭔가 남들과 달리 튀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그니처라고 말하면 나만의 고유한 장점이라는 것으로 이 말이 목적하는 방향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나만의 시그니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시그니처는 원래 서명, 이름, 사인 등을 뜻하는 말이지만 최근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어 쓰입니다. 주로 대표적으로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카페에 가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이 카페가 가장 잘하는 메뉴를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시그니처는 다른 카페에는 없는 메뉴를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파는 메뉴여도 이 카페만의 방식으로 유니크한 맛을 내는 메뉴를 뜻하기도 합니다. 나의 시그니처라는 게 어떤 역할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한 회사의 마케터가 여러 명이지만 그중 나는 다른 마케터와 다른 나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장점을 통해 업무를 잘 해내고 향상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있을 겁니다. 조곤조곤하게 상담을 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수도분한 의사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청소년 상담을 잘하지만 노인 상담을 더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학구적인 분도 있고 외래 상담을 더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장점을 가질 때 내가 의사라는 역할에서 가지는 고유한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방의 작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지만 저명한 교수님들보다 세상에 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파고드는 걸 좋아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기억하는 걸 잘합니다. 그렇게 환자들과 긴 시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금의 근무 환경에서 저의 시그니처가 더 잘 발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사실 엄마나 아내로서의 역할은 서툴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자존감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저는 직업인으로서 정체성에서 나의 시그니처가 중심축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좋은 날보다 나쁜 날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조절력이 바로 역경을 마주할 때 필요한 능력입니다. 누구나 힘든 일을 겪으면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조절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존감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등불을 켤 줄 아는 능력입니다. 지성, 긍정, 정서, 도덕성, 자기 조절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자기 각성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자존감이라면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단계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플랜 A, 플랜 B, 플랜 C 식으로 계획을 여러 개 갖추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10개의 플랜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별거 아닌 일에도 그 시나리오 짜느라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온갖 변수의 경우를 계산한 후 일을 수행해야 하고 그 일이 자신이 생각한 플랜 사이에서 벌어져야 안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즉시 보고 듣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확신으로 이를 밀고 나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설령 그것이 실패할 수 있을지언정 빠르게 대처합니다. 자기를 믿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는 힘은 바로 직관에서 나옵니다. 꼼꼼하게 일하려고 하고 신중하게 일하려고 노력하려는 팀장이 정작 팀원들이 볼 때는 왔다 갔다 하고 유유부단하며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의 의견을 계속 물으러 다닙니다. 팀원들의 입장에서는 팀장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오히려 상사를 설득해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점점 더 직관의 힘이 중요해집니다.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 가면서 계획을 점차 수정하는 방향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가에 예민한 사람들,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수시로 일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나랑 의논하려고 하지 않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직관이 발달하면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 불편하다 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은 평소에 긍정적 콘텐츠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발달합니다. 내가 좋은 상태에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직감적으로 구분하고 나쁜 상태에 처할 것 같으면 회피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능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해서 잘할 수 없는 일을 빠르게 포기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도 직관력이 발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존감도 높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행복이 뭔지 왜 느끼지 못할까? 무엇이 가짜 자존감이고 무엇이 진짜 자존감일까? 자기다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존감을 이루는 4가지 요소는 무엇일까? 나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진짜 자존감 찾기.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독자님들은 이미 다 찾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 어려웠던 숙제를 다 한 느낌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현재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안녕.